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곁에서 본 절친의 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절친이 아니라 절친의 언니의 일입니다. 저한테는 알고 지낸 지 15년이 넘은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2살 터울의 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니는 굉장히 어렸을 때 시집을 갔거든요. 그 언니가 결혼할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말 다 한 거죠. 아무튼 그 언니가 결혼한 뒤에 아이들을 낳자마자 이제 남편분께서 갑자기 직장을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아파트를 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발령이 나다 보니까 모든 절차를 되게 급하게 후다닥 진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워낙 후다닥 처리하다 보니까 이사 갈 때 부부가 같이 내려간 게 아니고요. 이사는 포장이사 맡겨가지고 미리 가구며 짐이며 아파트에 다 세팅을 시켜놓고 가족들은 한 일주일 지나서 몸만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언니가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께 전화를 해가지고는 엄마, 나 무서워.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진짜 분명히 집에 뭐가 있다니까? 이러면서 울며불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니가 평소 성격이 밖에서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노는 걸 워낙 좋아하던 성격이었고, 게다가 언니가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 말을 진지하게 들은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아이고 우리 누구야, 철 좀 들어라, 서울 와가지고 쌩 놀 생각만 하고, 에휴, 막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 친구도 저한테 언니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언니 너무 철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정확히 반년도 안 돼서 언니가 가출을 한 거예요. 아직 어린 아기인 자식들도 남편도 전부 버리고 가출을 한 거죠. 근데 가출만 한 게 아니라 인성 자체가 바뀐 듯이 막 살기 시작했대요. 여기저기서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는 돈도 방탕하게 쓰고, 부모나 친지한테도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돈 좀 달라면서 전화하는 게 전부였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진짜로 제 친구네 집 분위기가 거의 초상집 같았습니다. 딸이 사라진 것도 사라진 거지만 아직 혼자 밥도 못 먹는 그 어린 외손주들은 또 어떡해요. 제 친구도 자기 언니 이야기하면서 아유, 저 독한 년 진짜 나쁜 년이야 이러면서 온갖 욕을 다 했어요, 그 당시에. 아무튼 아내가 가출을 했으니까 어린 2아이 돌보느라 남편분은 일도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지방에 구한 집을 다시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와 살기로 하고, 그 어린 2아이들은 친구의 부모님이 돌보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처분하기로 한 당일날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는요, 아내가 가출한 집은 꼴도 보기 싫다면서 곧장 아이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고, 집 나간 딸을 둔 죄인이 된 친구 부모님께서 그 이사를 도맡아서 하시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하다 말고 펑펑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방에 있는 옷장을 드러냈을 때 옷장 뒤에 감춰져 있던 벽을 보시고 막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그 벽에는 부적이 한 장도 아니고 수백, 수천 장이 발라져 있었대요. 부적을 너무 겹쳐 발라가지고 벽도 보이지 않았고 말 그대로 부적으로 도배를 해놓은 형상이었대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고 지연아, 너를 믿어주지 못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러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우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모님께서 예전에 그 이사를 담당했던 이삿짐 센터를 찾아가서 막 뒤집어 놓으셨대요. 이삿짐 센터 팀장님께서도 사실 그 이사 당일 우리도 그걸 보고 놀라긴 했는데
만약에 그걸 말씀드리면 갑자기 이사를 안 하신다고 할까봐 그냥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그 뒤에도 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간간히 집에 돈을 요구할 때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그렇게도 이뻐하던 언니가 하나당 1,000만 원씩 주면 내가 데려다 기를게. 막 이런 폐륜적인 말을 하고 예전에 알던 그 언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 어머니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또 딸이 걱정되기도 하니까 구판까지 벌렸대요. 그리고 나중에 언니가 돈 달라고 이렇게 통화가 됐을 때 집으로 들어와라. 너 위해 가지고 구판까지 벌리고 막 했다. 이 이야기를 언니한테 했더니 갑자기 그 언니가 아주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 톤으로 내가 없는데 굿이 되든? 이렇게 말하더래요. 친구 어머니께서는 새파랗게 겁에 질리셔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그 이야기를 친구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그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준 거고요. 언니는 아직도 밖으로 나돌며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언니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오로나민 씨 아시죠? 그 비타민 음료? 전현무 아저씨가 광고하면서 우리나라에 진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오로나민 씨가 국산 토종 비타민 음료 같은 느낌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요 오로나민 씨가 일본의 오츠카 제약에서 만든 꽤 오래된 음료예요. 1965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던 일본의 국민 비타민 음료라고 하는데요. 1965년이면 저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은 음료예요. 다른 비타민 음료들은 다 이렇게 또록또록 해가지고 캔을 따듯이 먹는 비타민제들이잖아요. 근데 요 오로나민 씨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뚜껑의 구조가 있어요. 고리를 당겨서 개봉하는 형식의 뚜껑인데 다시 밀봉을 못하기 때문에 요거 한 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버려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역사도 길고 일본에서 국민음료라고 불리는 그 오로나민 씨가 비실용적인 형태의 뚜껑을 만들게 된 걸까요? 왜? 근데 처음 오로나민 씨가 나왔을 때는요, 다른 드링크제 같은 병뚜껑을 사용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1985년에 일본에서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오츠카 제약은 오로나민 씨의 뚜껑을 일회성 고리식 뚜껑으로 바꾸어서 생산을 하게 됐어요. 지금부터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때는 1985년 4월 30일 히로시마 현에서 발생을 합니다. 한 트럭 운전사분께서요,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카스 한 병씩도 먹고 아니면 뭐 비타500 같은 것도 먹고 하듯이 그 트럭 운전사분께서도 자판기에서 음료 버튼을 누른 거예요. 뭐 하나 마시려고. 그런데 거기 자판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뽑은 음료를 뽑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뽑지 않은 음료수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싸 가오리 하면서 공짜로 하나 더 얻었네 하면서 꺼내 먹은 거예요. 그 음료수가 바로 오로나민 씨였고, 이 트럭 운전 기사분께서는 오늘은 되게 운이 좋구나 생각을 하고 그 음료를 실컷 들이키고 계속 이제 트럭 운전을 한 거죠. 하지만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갑작스러운 복통과 막 구토 증상으로 이제 경련까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며칠 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한 운전사분을 부검을 한 거예요. 다 뜯어가지고 위도 그렇고 위에서 나온 분비물 같은 것도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구토물에서 발견된 성분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그라목손이었습니다. 그 그라목손이 원래 농약 성분이에요. 농약에 들어가는 성분인데 그 그라목손이 잡초 같은 거에 뿌리는 농약인데 그게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그게 폐에 들어가면은 폐가 석고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산소 교환이 안 돼요. 그래서 숨 못 쉬다가 결국 천천히 죽어나가는 약이 그라목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도 사람들이 막 극단적인 선택할 때 농약 많이 먹고 막 죽었잖아요. 엄청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마신 사람도 막판 가서는 막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천천히 죽어가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로나미시에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 그 운전기사분이 실려갔을 때 막 구토도 하고 막 경련 일으키고 하니까 도대체 뭘 드셨냐 뭐 그런 거를 물어봤겠죠? 그때 운전사분이 자판기에 다른 사람이 넣어둔 오로나미시를 먹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죽은 건데, 그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이게 의도적인 살인행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긴급 수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시대적 배경이 요즘처럼 CCTV가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운전기사분들은 지방 멀리까지 다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딴 곳에 있는 자판기에 음료를 마신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범인을 추적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서 경찰은 그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뭐 시민들에게 위험하니까 뭐 아무 음료나 마시지 마라 경고하는 것 정도 외에는 딱히 뭐 수사를 더 진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범인의 실마리를 전혀 잡지 못한 상태로 경찰 내부에서는 이게 누군가 선을 넘는 끔찍한 장난을 친 거다 정도로 치부를 하고, 그렇게 그 사건이 흐지부지 잊혀지려고 할 무렵이었는데 한 5개월 정도가 지난 1985년 9월 14일이었는데 오사카에 회사원 남성이 갑작스럽게 복통과 고통을 호소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그분도 3일 뒤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분은 평소에 매우 건강했고 질병 같은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의구심을 가진 거죠. 이렇게 죽을 리가 없다. 이렇게 부검을 요청하게 됐고, 그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 그 남자의 몸에서 발견된 것도 그라목손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거를 자살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그 남자한테 전혀 어떠한 자살의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망한 남성이 며칠 전에 와카야마라는 지역으로 낚시를 떠났었는데 그때 함께 다녀온 지인들이 증언을 하더래요. 근데 그 증언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사망한 남성분이 그 낚시터 인근에 있는 어느 자판기에서 음료수 꺼내 마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싸 게이드? 야, 자판기 안에 내가 뽑지도 않은 음료수가 2개나 있다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있던 그 음료수가 오로나미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즉시 그 고인의 자택으로 가서 고인이 마셨다는 오로나미시 빈병을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빈병 안에서 그라목손이 검출이 되었어요. 그러자 경시청은 이거 연쇄살인이다 하는 걸 직감하고 급하게 특별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 점이, 이 두 번째 죽은 남자가 사용한 자판기가 와카야마라는 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트럭 운전사가 이용했던 자판기는 히로시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거리가 400km의 거리인데, 그러니까 서울 부산 거리예요. 차로 왔다 갔다 해도 4시간 5시간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 각각의 위치가 둘 다 외딴 곳이기도 했고 CCTV도 없고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범인의 실마리를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였는데, 그러던 과정에서 경찰이 또 한 번 소름 끼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며칠 전이었는데, 마츠자카시에 사는 22살의 대학생이 마찬가지로 그라목손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역시 자판기에서 리얼골드라는 건강음료를 뽑았는데 그 안에서 똑같이 2병의 음료가 더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집으로 챙겨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마시고 복통을 호소하던 그 청년도 입원하고 3일 만에 사망을 했는데, 조사 결과 위험 농약인 다이팟이라는 게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동일한 범죄가 연달아서 발생했다는 거를 경찰이 확인하고 나자 이제 발등에 불똥 떨어진 거죠.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범인의 행적이나 범행 대상 뭐 아무것도 짐작도 할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끔찍한 상황이었던 건데,
뭐 활동 범위가 뭐 제한적이라 그러면 거기 조심해라 뭐 이렇게 경고라도 할 텐데 워낙 광범위하게 벌어지니까 전 국민 조심하세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비극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고작 일주일이 지난 9월 19일 날 후쿠이현이라는 곳에서 30대 남성이 자판기에 놓여있던 콜라를 마시고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 역시 그라목손이 검출이 됩니다. 이 뒤로 쭉쭉 날짜만 말씀드릴게요. 9월 20일 날 미야자키현에서 또 그런 사망사고가 있었고 9월 25일 오사카에서도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됐고요. 10월 5일 그리고 10월 15일, 10월 25일, 28일, 11월 7일, 11월 17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판기에 있는 음료를 마시고 죽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판기에서 발견한 음료수 중에서는 오로나미 씨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경시청은 초비상 상황으로 돌변해서 이제 범인을 추적하려고 총력을 동원했는데 그 엄청난 스케일의 수사 범위 때문에 패닉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범인이 점점 더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기존에는 자판기에 뭐 그런 독극물이 든 음료를 한 병씩만 넣어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병이 2개씩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병에는 독극물이 없는 멀쩡한 음료수, 또 한 병에는 독극물이 있는 걸 넣어놔가지고 안심하고 먹고 죽게 하려고 그렇게 범행 방식이 극악무도하게 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일본 국회에서도 이런 이례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니까 긴급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방도가. 유일한 단서는 고작 이제 범인이 주로 사용하는 음료가 오로나미 씨였다 하는 터무니없는 사실뿐이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제약사 오츠카 제약에서는요 결국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생산 공정을 완전히 뒤엎으면서 병뚜껑의 형태를 기존의 스크류캡에서 이제 한 번 열면 닫을 수 없는 맵시캡 형태로 바꾸어서 생산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들한테는 이제 오로나미 씨가 독극물 드링크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불안함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오로나미 씨의 매출이 최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유의 멕시캡 형태의 병뚜껑이 지금까지 그대로 오로나미 씨를 상징하는 형태가 돼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독극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총 1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극물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체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자판기 독극물 연쇄살인 사건이 아직까지도 일본을 대표하는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후로 일본 사람들은 이제 경로를 알 수 없는 음료는 절대로 마시지도 받지도 않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하고요. 자판기에서 우연히 뭐 음료 같은 걸 발견하더라도 절대 건드리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뭐 따라서 버리거나 폐기하거나 그런 게 일본 사람들의 어떤 습관, 문화처럼 됐다고 합니다. 요것도 그 후일담처럼 이거 편집하면서 뒤에 살짝 넣어야겠다.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재작년 11월 달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본이란 나라를 놀러를 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사카를 갔는데 제가 그때 사업 실패하고 스트레스도 매우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좀 있었고 돈 날린 거에 대한 아까움, 그동안 뭐 유튜브도 하고 없는 시간 막 쪼개가지고 사업한다고 막 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사업을 청산하고 한번 좀 쉬자, 휴가 좀 갔다 오자 이런 느낌으로 오사카를 갔던 거예요. 뭐 도톤보리도 가고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막 클럽 같은 데도 놀러 다녀보고 아 이번만큼은 일이고 뭐고 그냥 다 잊고 놀자 이런 느낌으로 일본을 갔던 거기 때문에 몸에 받지도 않는 술을 클럽 안에서 일본 사람들이랑 먹고 놀았어요. 아무튼 제가 그 일본 사람들이 제가 또 이방인인데 덩치도 좀 있고 뭐 좀 취해가지고 잘 놀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되게 나한테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몸에 받지도 않는 술을 억지로 막 먹으면서 놀았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술 먹고 필름이 나가본 경험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취하면 내가 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필름이 끊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항상 중단을 했는데, 그날은 데킬라를 먹는데 그 중간에 기억이 사라지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거든요. 여기까진 기억이 멀쩡하다 힝 나간 거죠. 그날 제가 필름이 나간 상태에서 친구가 택시 잡는다고 저를 데리고 나갔다가 택시 잡는다고 이제 부축하고 있던 저를 잠깐 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앞으로 꼬꾸라져 넘어진 거예요. 이게 흉터인데 그때 여기가 완전 작살이 났어요. 일본 간지 이틀째 밤에. 그래서 일본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는 여행자기 때문에 저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 여권이라든지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해서 저는 항상 뭐 여권이나 지갑이나 이런 걸 다 소지하고 다녔는데, 그날 그 클럽에서 필름이 끊기면서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뭐 지갑이나 핸드폰을 잃어버린 건 아닌데 여권이 어디 갔는지 없는 거야. 또 하필이면 그때 주말이었어요. 주말이어서 막 여권 분실 신고 같은 걸 좀 하려고 일단 먼저 일본에 있는 경찰서에 갔어요. 갔는데 1층은 바리케이트 같은 게 쳐져 있었어요. 우리 영업 안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관공서 같은 데나 공항 같은 데 보면 사람 줄 세우려고 이렇게 쭉 벨트 같은 거 해놓잖아요. 그걸 1층에 해놨더라고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불은 켜져 있고 경찰서가. 근데 어쨌든 뭐 분실 신고라든지 그런 걸 해놔야 여권이 돌아왔을 때 제가 받을 수 있으니까, 친구는 일본어를 할 줄 알고. 그래서 그 건물 어디 2층으로 올라가니까 경찰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일본은 뭐 그 운동선수 했던 사람들이 경찰관이 진짜 많이 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와 진짜 경찰관들 다 만두기예요. 진짜 덩치 크고. 아무튼 그분들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이런 거 저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 2층까지 밀고 들어간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경찰서 안에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도 목마른 김에 제 거하고 친구 거하고 통역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경찰관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 경찰관 분들 것도 그냥 같이 드리면서 마시려고 제가 음료수를 몇 개 뽑았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뭐하러 그 사람들 것까지 뽑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드리려고 했지 이랬더니 이 사람들 저도 안 먹는데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은 공무원들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음료수 500원짜리 1000원짜리 주는 것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대요. 그게 뇌물같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음료수 준 거를 극구 막 사양하더라고. 극구 안 받아요. 끝까지 안 받아요 진짜. 근데 그 당시 상황은 그 사람들이 어떤 경찰관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제가 준 음료수를 안 받았다 이건데, 오늘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제 생각에는 경찰관 분들이 아니었어도 일반인들이었어도 내가 과연 음료수를 먹으라고 줬을 때 그걸 먹었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아리가또 하고 받고 뒤에서 다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득 드는데,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살아본 게 아니라서 평소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뭔가 예방접종이 된 나라기 때문에 눈앞에서 자판기를 뽑는 걸 보지 않는 한 뭔가 이렇게 줬을 때 먹지 않고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기이한 경험담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 10살 정도였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그 무렵이었는데, 그때가 추석배여서 제가 제사 지내러 큰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큰 집이 세 채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채 이렇게 각각 따로 있는데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로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집들 사이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던 집에서 이제 추석날 먹을 거 먹고 놀다가 이제 자러 가려고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혼자서 터덜터덜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큰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원래 그 큰어머니가 굉장히 친절하시고 항상 웃는 표정이 기본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뭔가 웃고 있는 표정? 그런데 그날따라서 뭔가 이상하게 무표정인 거예요. 시골이다 보니까 주변에 가로등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좀 어둡기도 하고, 원래 항상 웃기만 하던 그분의 표정이 무표정하니까 어린 나이에 좀 무서운 거예요.
나한테 화난 게 있나? 왜 저러고 계신 거지?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큰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코비야.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잠깐 싱긋 웃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랑 잠깐 산에 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돌아오니까 그 무서움이 잠깐 가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깜깜한데 갑자기 산에 가자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이유를 물었죠. 산에는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다면서 막 재촉을 하시길래 일단 그냥 큰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집들 사이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길 따라 큰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산길이 초반에는 차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이 있고 그 위에는 복숭아 농사 짓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복숭아 밭이 보일 쯤 말쯤 할 만큼 걸어 올라갔는데 뒤에서 갑자기 우리 친할머니가 코비야, 코비 이리 와, 코비야.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할머니께서 엄청 화난 표정으로 막 달려오시면서 제 팔목을 붙잡고 막 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자는 집 쪽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큰엄마가 잠깐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뭐 제가 말해도 들은 채도 안 하시고 계속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붙들려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봤던 큰엄마가 집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머니께서도 이제 자려고 이렇게 돌아가고 계시는데 제가 혼자서 뭐에 홀린 듯이 막 산에 올라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놈 저거 귀신한테 홀렸구나 싶어가지고 부르면서 따라오셨던 거예요. 근데 역시나 제가 뒤돌아봤을 때는 뭔가 홀린 것처럼 눈이 잔뜩 커져가지고 약간 혼이 빠져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겪은 일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고요. 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 복층 구조였거든요. 위층은 저 혼자 사용을 했고 아래층은 부모님이 살던 구조였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어렸을 때는 항상 늦잠 자는 게 일상이었고 그때마다 항상 어머니가 아래층에서 제 이름을 막 크게 부르면서 깨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늦잠을 잤는지 1층에서 어머니가 제 이름을 막 부르시면서 깨워주셨습니다. 코비야, 박코비, 밥 먹어. 네, 일어났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무심코 창밖을 봤는데 이상하리만치 밖이 매우 어두운 거예요. 뭐 밖에 비가 오나? 아니면 구름이 많이 꼈나? 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주방 쪽에만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 1층 같은 경우는요, 거실하고 부엌이 분리형 구조라서 계단 쪽에서는 주방 안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안쪽에서는 어머니께서 요리를 하시는 건지 뭔지 도마에서 뭔가를 칼로 썰고 계시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만이 어렴풋이 보였거든요. 서걱서걱서걱. 그 어둡고 적막한 공간에서 무언가를 써는 칼질 소리만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너무 소름 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이 덜 깨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때마침 오줌도 마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소변도 보고 세수도 한번 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화장실을 나오니까 집 전체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거실 불은 물론이고 주방 쪽도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뭐야?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다가 안방을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면서 엄마, 나 일어나라고 깨우더니 아침밥 준비하다가
갑자기 다시 자면 어떡해?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더니 어머니가 애가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 몇 시야? 야, 저 시계 좀 봐. 이렇게 말씀하셔서 딱 시계로 눈을 돌렸는데 새벽 3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소름이 돋거든요. 그날 제가 뭐에 씌었던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화장실을 안 들리고 바로 부엌으로 갔으면 그때 저는 무엇을 보게 됐을까요?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가끔씩 궁금합니다. 약간 요다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기지모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기지모, 여러분 기지모 알아요? 기지모? 기지모 닮았어요. 기지모.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10년도 더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겨울이었고요. 간만에 남자친구하고 차 끌고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 저희 둘은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막국수랑 닭갈비를 먹을 생각으로 차를 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에 한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마을 고개만 넘으면 바로 춘천이거든? 그러니까 좀만 참아. 알겠어. 근데 너무 배고프다. 근데 이 동네는 사람이 없어? 그러게, 사람이 하나도 없네. 다들 추워서 집에 들어갔나봐. 그때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는데 이상하리 많지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계속 차를 몰다 보니까 정말로 남친 말대로 이렇게 고갯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당시 남자친구가 끌던 차가 사륜고동차라서 눈이 많이 내렸던 그 길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비닐 포대기 타고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 눈썰매 탄다고. 그런 애들도 보이고 그 옆에 부모님들이 계신 걸 보고서 사람이 살긴 사는구나 하면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꾸불꾸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지고 꼭대기쯤에 다다랐는데 그 산길 내려가는 반대편 통로가 이렇게 X자로 못박음질 쳐져 있더라고요. 이게 게이트 같은 게 닫혀가지고. 그리고 그 통로 옆으로는 돌아가시오 하는 푯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길 막혔네, 돌아 내려가야겠다 하면서 남친이 차를 돌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였어요. 아직 오후 4시가 채 못 된 시간이었는데 날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해질녘에 하늘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이 막 급 어두워지는 거예요. 기분이 조금 묘하긴 했지만 저는 그냥 묵묵히 남친 옆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차가 옛날 차라서 CD 넣어서 음악을 들었거든요. 그 CD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노랫소리 중에 언뜻 여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노래 자체에 있는 소리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한 2번? 한 3번 정도 확실하게 들리면서 이 웃음소리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러다가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급기야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막 쭉 펴서는데 차마 제가 막 무섭다고 소리를 지를 수 없었던 게 그 내려가던 내리막길이 바로 옆에가 낭떠러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남친을 자극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제가 무섭다고 하면 빨리 내려갈게 하면서 속도 더 밟다가 뭔가 사고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덜컥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음악을 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불과 한 10초에서 15초 뒤 진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얘, 어서 문 열어. 정말로 이랬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서 차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남친은 그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문 잠그고 막 놀란 것처럼 구니까 남자친구가 너 왜 그래? 하고 물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따가 내려가서 이야기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저를 안정시키려고 막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마을 쪽으로 다 내려올 때쯤 돼서야 그 뭔가 목소리의 잔상이 감쪽같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워낙 긴장을 하고 내려온 터라 몸에 힘이 쫙 풀리면서 나른해지더라고요. 뭔가 안심도 되고. 그렇게 다른 우회길을 찾아가지고 마을을 거진 다 나와갈 때쯤이었어요. 그 나가는 방향으로 삼거리길이 나오는데 그 삼거리길에 웬 여자가 검은 외투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등지고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친이 여자다. 우리 태울까? 이러면서 장난삼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뾰루퉁하게 그냥 나 말고 저 여자랑 사귈 거면 네 맘대로 태우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그 이후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희 맞은편에서도 자가용이 한 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삼거리에 서 있던 여자가 전혀 비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차 소리만 나도 이렇게 길 가로 비킬 텐데 전혀 미동도 없고 그 여자가 서 있는 기준으로 정면에서 차량 불빛이 이렇게 막 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 숙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비키지 않는 여자가 짜증이 났는지 그 마주오던 차가 여자 앞에 다 왔을 때쯤에 속도를 높여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옆을 휙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신경질적으로 확 지나간다는 게 느껴졌어요. 엑셀에 막 밟더라고. 근데 저는 그 순간 거기 서 있는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왠지 그 내리막길 절벽 옆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도 그 여자가 못내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옆을 비켜가면서 이렇게 사이드미러로 들여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친을 보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외마디 욕설 한마디를 내뱉고는 갑자기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뿌앙 하고 확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래? 위험하게 왜 그렇게 갑자기 급가속을 해? 이러면서 좀 툴툴거렸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단 한마디를 듣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자기야, 방금 그 여자 얼굴이 없었어. 얼굴이 뻥 뚫린 것 같아. 그 뒤에 저희는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거의 남들이 오는 것보다 배 이상으로 빨리 왔습니다. 그때 그 충격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이 이야기 한동안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주변에서 또 나타날까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와 남친이 결론 내리기로 아마 그 여자가 그 언덕길에서 저희를 유인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아마 미리 동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결론을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강원도 놀러 가실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리 와. 주세요. 이리 와.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무튼 15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사는 곳이 충청도에 있는 어느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전교생도 한 1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끼리도 서로 잘 알고 그냥 거의 부족 사회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무당인 애가 같은 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걔랑은 사이 좋게 지내되 너무 친하게 지내지는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하고 물어보면 걔네 엄마가 귀신 일을 한다고 친해져봐야 좋을 게 없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릴 적부터 워낙 귀신이나 미신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걔랑 말도 잘 안 하던 사이였는데 오히려 그 얘기 듣고 관심이 가서 먼저 말도 걸고 지내다 보니까 나름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근데 친해져 보니까 별다를 거 없는 평범한 애더라고요. 웃음도 많고 어두운 구석 이런 것도 없고
유희왕 카드 놀이 같은 것도 같이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걔가 오늘 자기 아버지 제사라고 저녁에 자기 집에 오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네 아버지 제사인데 내가 왜 가냐? 이러니까 자기네 집은 아버지 제사를 좀 잔치 여는 것처럼 사람들도 막 많이 불러놓고 음식도 나눠 먹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어렸던 제 생각에는 단순히 그냥 잔치라길래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엄마한테는 다른 친구네 가서 숙제하고 올게 이렇게 거짓말치고 걔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정말로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보다 음식 가지수도 한 2~3배는 많아 보였고, 뭐 아는 얼굴인 마을 아주머니도 몇몇 계셨고요. 걔네 친척인지 뭔지 모르는 얼굴도 몇몇 있었습니다. 대충 한 30명 가까이는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특이하게 원래 제사 지낼 때 영정사진 같은 거 안 올리지 않나요? 근데 걔네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상 위에 떡하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와중에 그 아버지 사진이 걔랑 너무나도 닮아가지고 아, 얘 원래 아빠가 있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걔네 엄마가 이제 무당 복장을 입고 오더니 어떤 사람이 치는 북소리에 맞춰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눈알 뒤집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무당이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진짜 잔치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모르고 보면 그냥 춤추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헛소리하고 눈알 뒤집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보다가 갑자기 걔네 엄마가 딱 멈추더니 친구하고 친구 누나를 딱 불러내더니 이제 아빠 만나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빠를 만난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어리버리 구경하고 있었는데 걔네 엄마가 거기 구경하고 있던 마을 아지매 한 분을 이렇게 딱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아지매가 팍 하고 휘청거리더니 주저앉더라고요. 근데 그 아지매가 우리 집이랑 잘 알던 아지매여서 제가 그 아지매 목소리 정확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처음 듣는 목소리로 고비야 잘 지냈어? 이러시는 겁니다. 기이하기 짝이 없는데 친구는 그게 자주 겪었던 일인 건지 뭔지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랑 걔네 누나랑 그 아지매랑 셋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대화를 하는데 그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래서 엄마가 같이 놀지 말라고 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아지매가 엄마 말 잘 듣고 잘 지내. 그리고 내년에 아빠랑 또 만나자. 이러더니 그 아줌마가 풀썩 주저앉아요.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금 제가 알던 그 아지매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무섭고 기이해서 친구한테 집 간단 말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엄청 뛰어서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걔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를 똑같이 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걔가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걸 다른 친구들한테도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어린 마음에 이거 만약에 제가 소문내면 걔네 엄마가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귀신 불러가지고 날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이가 점점 멀어지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우리 집은 대전으로 이사를 갔고 지금은 소식이 전혀 닿을 길이 없어서 어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크고 나니까 그 친구의 소식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작년 이맘때일 겁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으니까요. 제가 파주에 있는 큰 집에 갔다가 듣게 된 얘긴데요. 동네 아저씨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제 사촌오빠 친구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런 거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우연하게 여름휴가를 갔다가 그 아저씨의 군대 동기를 만났답니다. 근데 군대에 있을 때는 그분이 무척 건강했었는데 휴가 때 만난 그 동기분께서는 되게 많이 야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용하다는 병원에 막 찾아가고 했는데도 그냥 돌아가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전쯤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오빠 친구 아버지는 3일장까지 치르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3일장을 치르고 온 다음부터였죠. 아주 키가 크고 못생기고 주걱 턱인 어떤 여자가 빈정대듯이 아저씨를 쳐다보고 막 웃는다고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눈이 나쁜 사람은 잘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멀리서 하얀 잠옷 같은 원피스를 입고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다들 야, 꿈꾼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지만 점점 심해지셨나봐요. 그 하얗던 옷들이 점점 어두운 색으로 변한다고 하고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한대요. 그래서 식구들은 만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밥 잘 먹고 왜 쉰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한밤중에 자다 말고 아저씨가 밤에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아저씨가 보일러실에서 벌벌 떨고 있더래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알게 된 식구들이 아저씨를 정신병원에 보냈고 그렇게 병원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저씨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고 그 여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집으로 모셔왔는데 그 모셔왔던 그날 저녁부터 또 시작되셨다고 합니다. 2년 전 병원 가기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요. 이번에는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와 있고 이제는 너무나 새까만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집터가 안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여러 번 이사도 갔대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는 아저씨를 다시 병원에 보내야 되나? 이렇게 의논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구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슬한 그날 저녁에 아저씨는 그게 이젠 바로 옆에 서 있다면서 아이들처럼 막 엉엉 우시더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저씨 옆에 서 있다고 한 바로 그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번엔 아저씨가 이 여자가 엎혀 있다고 벌벌벌 떨면서 나 무섭다고 엉엉 울더랍니다. 애처럼. 그래서 식구들은 안 되겠다고 내일 다시 한번 모시고 가자 병원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내일 아침까지만 하루만 견디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식구들은 보일러실 문 앞에서 차갑게 식은 그 아저씨의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집에 3일장을 다녀온 사촌오빠에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 아저씨의 동기분도 아마 이 아저씨랑 똑같은 귀신이 붙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는 제가 21살 때였고요. 제가 재수를 했는데 언어 영역을 망쳐가지고 결국 제가 원하는 학교에는 가지 못했고 한참 밑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할 짓이 아니라서 그냥 대충 1학기 다니고 군대나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달 개강 전에 그냥 기분이나 전환할 겸 바람 쐬러 친구 둘이랑 같이 통영 바다로 놀러 갔는데 아직 쌀쌀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펜션도 만실이고 놀러 온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또래 여자애들이라도 있으면 그냥 헌팅이나 하고 놀까? 했는데 커플 아니면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들 왔더라고요. 아무튼 그 해수욕장이 되게 작았는데 펜션 베란다로 보면 한눈에 끝에서 끝이 다 보일 정도로 엄청 작았습니다. 대충 봤을 때 폭이 한 200m 정도? 그리고 그 해수욕장을 이렇게 다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들어가는 입구만 조그맣게 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표지판에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었고요.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날이 워낙 추워가지고 바다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점심시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내내 술이나 퍼먹다가 날밤이나 까자 이렇게 계획하고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몸이 술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한 11시에서 12시쯤? 그 시간도 못 돼가지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밖에 해수욕장에서 막 애들이 떠들고 웃는 소리가 엄청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깼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한 10살도 안 되는 남자 여자애들이 섞여서 막 떠드는 소리로 들렸어요. 대략 한 5-6명 정도? 근데 저는 원래 술 먹고 나면 잘 안 깨거든요. 근데 그 소리들이 제 바로 옆에서 떠드는 것처럼 시끄러워서 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계를 봤더니 한 새벽 3시가 조금 넘어 있었고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지금 해수욕장 출입 금지인데 어떤 정신 나간 부모들이 지금 애들을 바닷가에 보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커가지고 막 무시가 안 되더라고요. 어른들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진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나 들릴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상한 건 애들이 뭐 말하고 떠들고 뭐 대화하는 소리 이런 게 아니라 하염없이 웃기만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결국 짜증이 나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베란다로 갔는데 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해수욕장은 그냥 가로등 몇 개만 비추고 있을 뿐이었고요. 근데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침대로 돌아가면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란다로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친구 한 놈이 자다 깨가지고는 저한테 야, 너 뭐해? 하고 묻길래 아, 얘도 시끄러워서 깼나 보다 싶어가지고 야, 밖에 애들 겁나 시끄럽지 않냐?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어? 무슨 애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말하길래 이쯤 되면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다시 자려고 또 침대에 가서 누웠는데 딱 그때서야 또 웃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깨어있던 그 친구한테 야, 들어봐. 지금 이 웃는 소리 안 들려? 밖에 바다 쪽에서 애들 웃는 소리 들리잖아. 이러니까 아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 잠이나 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고개 대자마자 잘 자더라고요. 상황이 분명히 이상하긴 했는데 딱히 무섭다거나 소름 돋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그냥 잠 다 깨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 가기 전에 제가 펜션 사장님한테 어제 새벽에 애들이 막 바닷가에서 놀던데 밤에 출입 금지인데 애들 들여보내도 돼요? 펜션에 애들 딸린 가족 왔던데 그 애들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어제 다 퇴실했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었다고. 지난밤에는 우리 방하고 커플들 방 몇 개만 이렇게 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출입시간 외에는 새벽에 순찰을 돌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기라도 하면 무조건 바로 내쫓는다고 하니까 그걸 듣고 나니까 이제 집 가는 내내 영 찝찝하고 머리가 좀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바닷가 갔다 오고 얼마 안 지나서 일인데 그때 제 입대 날짜가 나왔거든요. 한 2-3달 뒤쯤으로요. 그때는 이제 군대 가는 것도 짜증나는데 뭔가 이러는 것도 없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우울할 때라 밤에 잠도 없고 마음도 답답하고 막 머리도 무거워서 한 새벽 2시쯤인가?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담배도 한 대 피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산책하고 담배 피던 거기가 이렇게 쭉 일자로 쭉 이어진 골목길이었거든요. 이렇게 그 골목을 지나고 있는데 저 앞에 검정색 옷에 검정색 모자를 쓴 긴 머리를 한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애가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애가 혼자 뭐라고 막 웅얼웅얼대면서 이야기하는 듯 말하면서 걸어오길래 아, 밤길 무서워서 친구랑 전화하면서 오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그리고 그때가 밤이라서
엄청 조용하고 주변 소리가 되게 잘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엿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냥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근데 막 뭐라고 웅얼웅얼 거리는데 뭐라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 한국말은 아니었고요. 중국말인지 아니면 어디 동남아 말인지 뭔가 처음 듣는 언어로 계속 웅얼웅얼 대길래 외국인인가 했어요. 그렇게 그 애랑 점점 가까워지는데 저를 딱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던 소리의 크기랑 지금 스칠 때 들리는 소리의 크기가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가까워졌을 때 웅얼거리는 소리는 분명히 가까웠을 때 커야 되잖아요? 또렷이 들리고? 근데 이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뭐야? 이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딱 꽂히는 거예요, 머리에. 그 생각이 듦과 동시에 한 4발자국에서 5발자국쯤 갔나? 딱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 여자애가. 길 한쪽은 다 주택이었고 한쪽은 돌담으로 막혀있는 길이었거든요. 만약에 그 여자애가 어느 집을 들어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대문 따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소리도 없었고 제가 딱 뒤를 도는 순간 그 웅얼대는 소리도 딱 멈췄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엄청 미스테리하거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그 여자애가 뭐였는지. 아무튼 그러던 중에 아직 제가 군입대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이제 불교 집안이라서 석가탄신일엔 꼭 절에 가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이제 군대 갈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로 참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여서 기분 좋은 날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석가탄신일 전으로 며칠 동안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아지고 좀 그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해 석가탄신일도 어김없이 가족들과 함께 절에 갔는데 가족들은 가서 절한다고 막 들어가 있고 저는 마침 그때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찾으려고 이렇게 막 절을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그 절에 어느 나이 많은 스님 한 분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스님이 저를 보더니 먼저 합장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길래 저는 그냥 고개만 숙여서 가볍게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인사를 하고 나자 스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여기 절이잖아. 합장 안 하고 고개만 끄덕했다고 나한테 한 소리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뭐가 자꾸 보이시지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랬더니 스님께서 지금 보니까 학생한테 뭐가 끼인 게 있습니다. 요즘 들어 처음 마주하는 게 많지요? 마음도 불편하지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오줌은 마려운데 자꾸 저를 붙잡고 그런 말 하니까 집이 불교인 거지 딱히 제가 불교를 믿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그냥 화장실 급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잘 때 스님 했던 말이 막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막 되짚어 보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일들을 얘기하셨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뒤로 저는 군대도 잘 갔다 왔고 지금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21살 때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